북한에는 그림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최고위층 곁을 지키는 호위 성원들인데요. 3대에 걸쳐 성분을 세세하게 검증받고 수천 명 가운데서 선발된 이들입니다. 특별 배급 혜택도 받고 보통 사람들은 평생 볼 수도 없는 임무를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지키죠. 북한에서 이렇게 확실한 출세의 길은 드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그만한 대가가 따릅니다. 남을 감시하는 동안 자신도 늘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고 한마디 말이나 사소한 표정까지 모두 기록된다고 하죠. 오늘 소개할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그림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북한 예술계 최고위층 인사의 경호를 맡았던 젊은 호위 성원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던 그는 2019년 1월 베이징의 어느 밤 순찰 도중 혼자 호텔 뒷담장을 넘게 됩니다. 누구나 꿈꾸는 그 자리를 스스로 떠날 정도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해답은 그가 남쪽 땅에서 보낸 사흘 밤에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함경북도에서 군복무 3년 차가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새벽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아침 점검을 마치고 막사로 들어가려는데 소대장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대대부로 가봐. 무슨 일입니까? 가보면 안다. 대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앉아있더군요. 군복이 아니라 민간 옷차림이었는데 오히려 대대장이 그 사람들을 살피는 눈치였습니다. 가운데에 앉은 중년 남자가 서류를 넘기며 저를 위아래로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서류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신체 조건 우수, 사격 성적 90점 이상, 생활 평정 최상급.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바로 말했습니다. 평양 파견 특별임무 선발심사 대상이다. 내일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무슨 임무인지는 한마디도 안 해줬습니다. 물어볼 만한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막사로 돌아가니 동무들이 힐끔거리면서도 아무도 직접 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려갔다 온 사람에게는 함부로 질문할 수 없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심사는 다음날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심사 기간에는 밥도 따로 먹어야 했어요. 쉬사장 한쪽 구석에 자리를 정해주고 동무들과 말을 섞지 못하게 했습니다. 구보부터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2배는 되는 거리를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었습니다. 4시 출발했는데 한 명이 중간에 토해서 그 자리에서 탈락했습니다. 오후에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검사를 했습니다. 얼굴을 정면과 옆면으로 돌려가며 꼼꼼히 살피고 상의를 벗겨 흉터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마지막엔 손바닥을 펼쳐 손톱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봤죠. 군인을 뽑으려는 게 아니라 마치 물건 고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검사는 당에 저를 혼자 앉혀놓고 커다란 상처를 입은 사람들 사진을 한 장씩 보여줬어요. 저는 그냥 바라만 봤죠. 맞은편에 앉은 군관은 사진이 아니라 제 얼굴만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팔에 뭔가를 감더니 질문을 던집니다. 이름, 고향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조선 방송 들어본 적 있나? 없습니다. 거짓말하면 여기 다 나온다. 없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듣지 않았는데도 괜히 불안해지더군요. 심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보이지도원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번엔 정말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았습니다. 외삼촌이 90년대에 처벌받은 기록이 있다. 알고 있었나?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외삼촌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만 어렴풋이 들었지 처벌까지 받았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탈락이 걱정된다기보다 이 일로 어머니까지 다시 조사받게 되는 건 아닐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죠. 직계는 문제없다. 조건부 통과다. 조건부가 무슨 뜻인지는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성분이라는 게 서류 딱 몇 장뿐인데 그 몇 장이 사람 앞길을 열기도 닫기도 한다는 걸요. 내가 잘해서 뽑히는 게 아니라
내 핏줄이 깨끗해서 뽑히는 거였다는 사실도요. 출발하던 아침 평양행 열차에는 저까지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라 다들 다른 부대에서 선발된 모양이었습니다. 인솔군과는 서로 말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누구도 쉽사리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몇 시간 동안 다들 창밖 풍경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중간역에 정차하더니 군관이 갑자기 두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름을 받은 2명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겨 내렸습니다. 이유는 들을 수 없었고 아마 제 검열에 무슨 문제가 있었겠다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와 또 다른 한 사람. 우리 둘은 끝내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고향의 산줄기가 멀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평양에 가는 일이 남다르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방금 내린 두 사람처럼 저도 언제든 이유 없이 불려내릴 수 있다는 것만큼은 뼈저리게 느끼며 결국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첫날, 짐도 풀기 전에 종이 한 장부터 내밀더군요. 바로 보안 서약서였습니다. 임무 중에 보고 듣는 모든 것이 국가 기밀이고 누설할 경우 반역죄로 처벌받는다는 내용이었죠. 반역죄라는 세 글자에 펜을 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옆에 있던 군관이 성급하게 말했어요. 뭘 그렇게 봐? 서명해. 서명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어디 소속이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호위 임무라는 말뿐이었죠. 그런데 누구를 호위하는지는 그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훈련의 강도는 기존 부대 훈련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몸 쓰는 일은 차라리 견딜만 했죠. 정말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훈련이 있었는데 수십 명이 찍힌 사진을 몇 초 보여주고 특정 인물의 인상차기를 말해야 했습니다. 틀리면 밤에 다시 불려나갔고요. 손동작만 보고 주머니에 뭘 숨겼는지 알아맞히는 훈련. 많은 사람 중에서 시선이 수상한 사람을 골라내는 훈련도 매일 반복됐습니다. 교육 시간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호위성원은 그림자다. 보여도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모든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었죠. 훈련 중에 잊히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조 동무가 밥 먹던 중 무심하게 물었어요. 근데 우리 누굴 호위하게 되는 걸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묵묵히 밥만 먹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 친구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교관은 아무 설명도 없었고 우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식사 시간에 말을 거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질문 한마디에 사람이 사라질 수 있는 곳이라는 걸 그때 몸으로 배웠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배속 서류를 받았습니다. 문화예술부문 주요 인사 담당 호위조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를 맡게 되는지는 부임 신고 때 조장 입으로 처음 들었죠.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노래로 알고 있는 사람이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 속으로 이름을 한 번 더 되뇌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지급품도 달랐습니다. 새 제복은 일반 군복과 아예 천 자체가 달랐고 사복 한 벌도 나왔습니다. 사복이 왜 필요한지 궁금했는데 조장이 설명해 줬어요. 극장에선 관중처럼 보여야 하니까. 첫 입문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공연 시작 2시간 전 극장에 들어가 좌석 및 커튼 뒤 통로까지 구석구석 확인했습니다. 제 위치는 무대 측면이었죠. 공연이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장 동지가 무대로 들어가는 모습을 처음으로 바로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거리는 10걸음 정도였을 겁니다. 평소 화면으로만 봤던 모습 그대로였는데 실제로 보니 주변 공기마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그 주변 사람도 길을 안내하는 이들도 모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직접 무언가를 시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지시는 조장을 통해서만 내려왔어요. 가까이 있어도 말을 먼저 걸면 안 되고 눈을 마주쳐서도 안 됐죠. 신입 한 명이 인사한다고 고개를 숙였다가 그날 저녁 1시간 넘게 조장에게 불려가 벌을 받았습니다. 인사조차 해서는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숙소는 평양 시내 한가운데였습니다. 시설은 부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았어요. 온수도 잘 나오고 배급도 더 괜찮았습니다. 대신 외출하려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했고 어디에 다녀왔는지 전부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엔 그런 조건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히 말해 은근히 으쓱해지더군요.
고향 동무는 평생 볼 일 없는 사람을 나는 10걸음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말이죠. 어머니께 편지를 쓰면서 임무 얘기는 한마디도 못했고 밥 잘 먹고 지낸다는 말만 3번이나 썼습니다. 그래도 그 편지를 쓴 내 손이 유달리 자랑스러웠던 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임무가 몸에 익을 무렵 공연장에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객석 뒤쪽에 앉은 남자가 자꾸 가방을 뒤적이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로 손이 들어갔을 때 결국 무전을 쳤습니다. 역통도 담당 동료가 다가왔고 저는 그 사이 남자를 가로막았습니다. 가방에서 나온 것은 안경집뿐이었어요. 노인이 안경을 꺼내려던 것뿐이었습니다. 오해였지만 누구도 저를 나무라지 않았죠. 놓치는 것보다는 100번쯤 괜한 의심을 하는 쪽이 낫다는 것이 원칙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날 이후론 잠자리에 들어도 사람들 손동작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으면 누가 또 가방을 뒤적이는 것 같았지요. 그 무렵 옆 침상에 있던 동무가 철진이었습니다. 같은 함경도 출신이라 말투가 통했고 고향 이야기는 서로 잘 꺼내지 않았지만 억양만으로도 통하는 게 있었지요. 철진은 눈치도 빠르고 일도 야무지게 했지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말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남조선에서 공연한다는 말이 있던데 들었어? 그대 마치고 복도에서 걷고 있는데 철진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못 들었어. 단장 동지가 직접 간다던데. 그런 말 하지 마. 철진은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게 다였어요. 더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기상에서 보니 철진의 침상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불도 딱 정돈돼 있고 사물함은 텅 비어 있었지요. 조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세 글자뿐이었습니다. 전출이다.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인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철진의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옆에서 함께 자던 사람이 없어졌는데 슬프거나 걱정스럽다는 생각보다 내가 철진과 복도에서 나는 말을 누가 들었을까 먼저 떠오르는 게 저 자신도 낯설었습니다. 며칠 지나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밤늦게 보고서를 조장실에 갖다 놓으라는 심부름을 받았는데 문이 약간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전화하는 소리가 조금 새어나왔습니다. 성원별 일을 동양 정리했습니다. 대화 내용까지 포함해서 올리겠습니다. 잠깐 책상 위 서류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름 옆에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와 몇 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지가 표로 정리돼 있었어요. 서류를 내려놓고 복도를 나오는데 평소보다 복도가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관객을 살피던 것처럼 누군가 우리를 매일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에는 심리 담당도 한 명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원들 스트레스를 관리한다고 했지만 이 상담이라는 게 묘했습니다. 요즘 잠은 잘 자는지, 고향이 그립지 않은지, 임무에 불만은 없는지 같은 질문을 던졌죠. 대답을 하면 빠뜨리지 않고 적고 그때마다 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말만 상담이지 마치 시험을 보는 자리 같았습니다. 저는 늘 똑같은 대답을 준비해 갔습니다. 잘 잡니다. 불만 없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편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께 보낸 편지에 일이 좀 고되다고 한 줄 썼다가 며칠 뒤에 불려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힘들다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제 편지가 어머니보다 먼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간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 후로는 편지를 아주 짧게 썼습니다. 밥 잘 먹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딱 그 두 줄이면 충분했어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한 방에서 자고 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도 서로의 고향도 가족도 모르는 사이. 그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2018년 1월 조장이 성원들을 불러 모아 지시를 전했습니다. 남조선 평창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예술단이 파견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일로 여러 악단에서 인원을 뽑아 새 관현악단을 꾸렸고 단장 동지가 그 악단을 이끌고 내려간다는 것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행 호위조 명단에 제 이름이 있다는 사실도 그날 처음 알게 됐습니다. 복도에서 철진이 하던 말이 사실이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는 아무런 표정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표정을 지었다가는 무슨 기록이 남을지 모르니까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천장조차 또렷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조선이라니. 살아오면서 그 땅을 밟게 될 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출발 전 교육은 일주일 내내 이어졌습니다. 교관이 강조한 건 딱 세 가지였습니다. 보지 말라, 줍지 말라, 대답하지 말라.
남조선 사람이 말을 걸면 못 들은 척할 것. 바닥에 떨어진 인쇄물은 신발 끝으로도 건드리지 말 것.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밀면 시선을 다른 데 둘 것. 서약서도 다시 한번 썼습니다. 이번에는 평양에서 쓰던 것보다 문구가 훨씬 길었습니다. 예술단은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만경봉 92호였습니다. 배가 남조선 묵호항에 들어섰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부두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나와 있었고 절반쯤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남조선 기자들이 우리 쪽을 찍으려고 몰려 있었고 우리는 커튼 사이로 그 모습을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숙소도 그 배 아니었습니다. 분명 남조선에 왔는데 잠은 결국 조선배에서 잤던 겁니다. 배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공연장으로 갔다가 다시 버스, 다시 배. 우리 동선은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버스 창문이 참 문제였습니다. 강릉 시내를 지나는 동안 밤인데도 거리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점마다 불이 켜져 있고 도로에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사람들은 두꺼운 잠바에 알록달록한 목도리를 두르고 거리를 걷고 있더군요. 어떤 이들은 우리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요. 어릴 때부터 적이라고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걸 보는 순간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몰라서 무릎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배 안에서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서 잠이 오지 않았던 거지요. 서울에 도착해서는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층 전체를 우리가 썼고 복도 양쪽 끝에서 우리 성원들이 번갈아 근무를 섰습니다. 그 복도에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 근무 교대를 하러 나가는 길이었는데 저쪽 끝으로 호텔 종업원이 밀차를 밀고 지나간 직후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남조선 신문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문에는 우리 예술단 공연 사진이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죠.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신문은 주워들지 않았고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냥 몇 초간 내려다만 봤죠.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황급히 발길을 옮겼습니다. 교대를 마치고 돌아오니 신문은 이미 치워진 뒤였습니다. 누가 치웠는지 아무도 못 봤는지 끝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몇 초의 순간이 며칠을 따라다녔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자꾸만 그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공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서울 공연에는 남조선 대통령이 직접 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객석 뒤와 통로에서 등만 보인 채 서 있었기 때문에 무대는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박수 소리는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게 이어지는 박수 소리는 태어나 처음이었어요. 돌아올 때는 배가 아니라 버스를 탔습니다. 육로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올라왔죠. 내려갈 때 바다로 넘었던 길을 돌아올 때는 땅 위로 창밖 남조선 도로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그날 저녁 바로 청화가 열렸습니다. 정치 일꾼들이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말하게 했습니다. 남조선의 타락한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았나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적들의 장식에 속지 않았습니다. 고 대답했어요. 저 역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비판서도 썼습니다. 경계심이 약해졌던 순간을 적으라고 해서 버스에서도 창밖을 좀 오래 본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복도 신문 얘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각자의 임무로 복귀했습니다. 저도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런데 밤에 눈을 감으면 자꾸만 강릉의 거리가 떠올랐습니다. 잊으라고 해서 쉽게 잊혀지는 일이었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지 몇 달쯤 지난 뒤였습니다. 시내 행사 지원을 나갔는데 단장 동지가 건물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짧은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대열 바깥쪽을 맡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인파 속에서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나이든 여성이었고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몸이 반응하기까지 한 박자 늦었어요. 제가 막아섰을 땐 이미 그 여성이 대열 바로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건 꽃이었어요. 그냥 꽃을 건네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여성은 다른 동무들 손에 이끌려 나갔고 행사는 별일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 없었던 건 행사뿐이었죠. 그날 저녁에 조장실로 불려갔습니다. 한 박자 늦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다. 이번만 넘어가는 거다. 말은 짧았지만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동무들이 저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경고받은 사람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 분위기였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나 아침 근무를 나가려는데 조장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임무에서 빠진다. 짐 챙겨라. 어디로 갑니까? 사상 검토다.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 했다고 바로 검토까지 가는 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끌려가서 첫날 들은 말에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도원이 서류를 넘기면서 물었습니다. 남조선 인쇄물을 봤다는 보고가 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복도, 그 신문, 그 몇 초를 누가 본 겁니다. 저는 주운 적도 만진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지도원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본 것 자체를 검토하는 거다. 격리된 방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침대랑 책상 하나, 벽에는 초상화가 걸려 있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계속 학습을 받았고, 밤에는 자기 비판서를 썼습니다. 날마다요. 처음 며칠은 진짜 쓸 말이 없어서 백지를 앞에 두고 몇 시간씩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저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문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글이 술술 써졌습니다. 긴장감이 무뎌졌어요. 경애하는 원수님과 당 앞에 죄송합니다. 뼈를 깎겠습니다. 쓰면서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만 움직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복귀 판정이 나왔습니다. 나오는 날 지도원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에서 동물을 한 번 더 믿는 거다. 숙소에 돌아와 보니 제 사물함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에서 제일 잘 보이는 자리였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검토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지만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했어요. 몇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답을 안 하실 분이 아니죠. 결국 제 편지가 애초에 나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밤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보지 말라는 것도 주운 적 없고 쓰라는 반성문도 다 썼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되더군요. 충성한다고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아서 아직 안 걸렸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니 마음이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지킬 게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12월, 조장이 명단을 읽었습니다. 이듬해 1월에 예술단이 중국 베이징에서 공연을 하는데 수행조 명단에 제 이름도 들어 있었습니다. 한번 검토까지 받았던 저를 다시 해외 수행에 넣은 건 어쩌면 한 번 더 믿어준다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명단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쿵 내려앉았는데 그게 두려움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감정이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싸웠어요. 하나는 어머니와 여동생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또 하나는 그 격리방의 하얀 벽지였습니다. 여기 계속 있다 보면 언젠가 다시 그 방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생각,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못 나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두 사이에서 계속 마음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결론이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진 건 아니었고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더라고요. 준비는 업무에 슬쩍 숨겼습니다. 이전 중국 공연 자료를 검토한다는 핑계로 베이징 시내 지도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호텔 위치, 기차역 방향, 시장과의 거리까지. 종이에 적는 건 위험하다 싶어 모두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밤에 누워서는 천장에 그 지도를 그렸어요. 호텔 정문에서 왼쪽, 두블로, 시장 입구. 아마 100번은 넘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 돈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 특별 배급으로 나오는 담배랑 술이 있었는데 저는 모르는 척, 안 피우는 척 하면서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러다 딱 한 번 걸릴 뻔했어요. 예고 없이 정기 숙소 검열이 있었는데 사물함에 담배가 6갑이나 들어 있었거든요. 검열 담당자가 그걸 꺼내 들었을 때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모아뒀나? 고향에 가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셔서 마을 어른들 드리려고요. 성원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결국 담배를 다시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에 담배 절반을 몰래 옮겨뒀어요. 세탁장 뒤 벽돌 틈에 숨겼죠. 출발이 가까워질수록 제일 힘들었던 건 짐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생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어차피 검열될 테니 쓸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밥 잘 먹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늘 쓰던 두 줄을 적고 그 밑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아들이라서 좋았습니다.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그 마지막 문장은 지웠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하게 읽힐까봐 단 한 줄도 남길 수 없었거든요. 결국 두 줄짜리 편지만 붙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챙겨온 어머니 사진 한 장을 속옷 안감을 뜯어 그 속에 숨기고 꿰맸습니다. 바느질은 처음이라 손가락을 3번이나 찔렀지만 그날 밤 흘린 피가 그거 하나라서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출발 시점은 도착 이틀째 밤으로 정했습니다. 첫날은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 날이고
마지막 날은 귀국 준비로 점검이 계속 있습니다. 그 사이 중간이 가장 느슨합니다. 그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느슨한 틈을 포착하는 게 몇 년 동안 제 일이었으니까요. 늘 남을 지키던 눈으로 이번만큼은 탈출할 틈을 찾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정말 숨만 쉬고 지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 호텔에서 극장까지 움직일 때도 늘 배운 대로만 행동했고 누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섰죠. 오히려 그날은 평소보다 더 일을 잘했을지 모릅니다. 괜히 눈에 띄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방을 배정받고는 제일 먼저 화장실 창문부터 확인했고 저녁에 순찰할 때는 뒷담장 근처로 돌아가면서 지도에서 봤던 사각지대가 실제로도 그런지 체크했습니다. 담장 높이는 어깨보다 약간 높았는데 마음만 먹으면 넘을 수 있는 정도더라고요. 이틀째 저녁 공연이 끝나고 단장 동지와 단원들이 모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맡은 근무는 야간 외곽 순찰이었거든요. 밤 11시쯤 순찰 경로를 따라 걷다가 뒷담장 앞에서 멈췄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고 주변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겉옷을 벗어서 화단에 밀어넣고 담장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렸는지 귀에까지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어요. 담장을 넘고 난 뒤에는 뒤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뒤를 보면 다리가 굳어서 한 발도 못 댈 것 같았거든요. 시장 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뛰어오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밤거리에 달리는 사람은 너무나 티가 나니까 꾹 참고 걸었죠. 머릿속에 그려둔 길대로 왼쪽으로 꺾어 두 블록을 지나 시장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시장은 이미 닫힌 가게가 반쯤 넘었고 골목 안으로 걸어가는데 뜻밖의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글 간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냉면이라는 두 글자가 꼭 현수막처럼 크게 보였어요. 가게에는 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에서는 설거지하던 종업원이 고개를 들었고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선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종업원이 손을 멈추더니 저를 한 번 훑어보고 주방 쪽에 대고 뭔가 중국말로 말했습니다. 얼마 후 안쪽에서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그 남자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딱 한마디 했죠. 따라와. 그날 밤은 시장 뒤 창고에서 보냈습니다. 사실 잠을 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밤을 꼬박 새웠다는 게 맞겠네요. 아마 호텔에서는 인원 점검이 돌았을 거고 제 이름이 명단에 비어 있었겠죠. 날이 밝아올 무렵 그 남자가 다시 왔습니다. 알고 보니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제게 값을 불렀습니다. 저는 가진 담배와 술을 탈탈 털어내놓고 부족한 건 남쪽에 가서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비웃듯이 웃더군요. 남조선 가서 갚겠다던 놈들 나는 많이 봤다. 저는 꼭 갚습니다. 남자는 뭘 믿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로 머리를 거의 밀어버리다시피 짧게 자르고 도수 없는 안경을 쓰고 중국 사람들이 입는 잠바로 갈아입었죠. 브로커가 중국말 몇 마디를 가르쳐 줬지만 입에 붙지 않아 자꾸만 엉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입 열지 마라. 물어보면 못 알아듣는 사람인 척해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데는 한 달이나 걸렸습니다.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때로는 짐차 뒤에 숨어가기도 했죠. 기차표는 브로커 쪽에서 어떻게든 구해다 주는데 그 방법은 묻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한 거였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기차 안이었어요. 공안 둘이 칸 앞에서부터 신분증을 수거하기 시작했거든요. 브로커가 미리 일러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문이 시작되면 얼른 화장실로 들어가라. 문은 잠그지 말고 살짝만 열어둬라. 문이 잠겨 있으면 두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손톱만큼 열어놓고 변기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발소리가 문 앞을 두 번이나 지나갔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와 보니 공안은 이미 다음 칸으로 가 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손잡이를 꼭 붙들고 걸었습니다. 국경은 밤중에 넘었습니다. 라오스 쪽 산길을 6시간이나 걸었습니다. 앞장선 사람의 발 뒤꿈치만 보며 따라갔죠.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혀도 참고 아무 소리 못 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밤중에 작은 배를 타고 메콩강을 지나 태국 땅에 도착했죠. 태국에서는 오히려 숨지 않고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직접 경찰서로 가서 불법 입국자로 체포된 거예요. 그래야 남쪽으로 갈 길이 열린다는 걸 브로커가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요. 유치장 바닥에 앉아 있는데 신기하게도 잡혀 있으면서도 조선을 떠난 뒤 처음으로 진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태국 수용소에서 몇 주를 보내고 비행기를 탔어요. 자리에 앉으니 창가 쪽이더군요. 이륙할 때부터 착륙할 때까지 내내 창밖만 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바다가 펼쳐졌다가 어느 순간 섬이 나타나고 항구가 보이고 도시가 보이더라고요. 그곳이 인천이었습니다. 공항에서는 곧바로 조사기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사는 무척 길게 이어졌습니다. 보통 탈북자들보다 훨씬 오래 걸렸을 거예요. 제 출신이 워낙 남달랐었으니 조사관들도 저를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보내진 사람일지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같은 질문이 며칠 간격으로 반복됐어요. 배치 경위, 근무했던 위치, 근무조 편성, 탈출 경로 등을 세세하게 물어봤습니다. 말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는지 확인하는 듯했죠. 어느 날 조사관 한 분이 서류를 덮으며 물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왜 모든 걸 두고 나왔습니까? 미리 준비한 답이 없어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키라는 건 지켰지만 정작 저를 지켜주는 건 없었습니다. 조사관은 제 말을 받아 적지 않고 한참 저를 바라만 봤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야 조사가 끝나고 저는 하나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서는 은행 출입하는 법, 지하철 타는 법, 물건값 흥정하는 법 같은 걸 배웠지요. 지하철 노선도 앞에 1시간을 서 있었던 날도 있습니다. 평양 지도를 통째로 외울 만큼 익숙하던 머리가 알록달록한 그 노선 앞에서는 하얘졌어요. 사회에 나와서는 서울 외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자리부터 막히더군요. 경비일이라면 자신 있었기에 여러 군데 면접을 봤는데 경력을 물으면 할 말이 없었어요. 북에서 호위 업무를 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면접관 얼굴이 굳었고 말을 하지 않으면 이 나이 되도록 뭐 했냐는 표정이었습니다. 6군데에서 떨어지고 결국 식당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새벽에 나가 감자 까고 설거지하는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일이 싫지는 않았어요. 몸이 새 생활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골목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자주 뒤돌아봤고 식당에 앉아서도 늘 문을 등질 수가 없었어요. 밤이 되면 지금도 가끔 꿈을 꿉니다. 점검 시간에 제 이름이 불리는 꿈, 창문 없는 방에 다시 앉아있는 꿈.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지만 예전과 달라진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서 방 안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유롭고 좋은 건지는 직접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북에서는 매일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극장에선 관중 손을, 숙소에선 동료들 입을 살폈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런 저를 또 감시했습니다. 지금 저는 주방에서 감자를 살핍니다. 퇴근하고 싶은 시간에 퇴근하고 걷고 싶을 때 거리로 나가 집에 돌아옵니다. 이렇게 당연한 하루를 얻으려 목숨을 걸고 넘어왔습니다. 잃은 것도 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제가 넘은 담장의 대가를 두 사람이 치르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에 밥을 먹다 말고 수저를 놓을 때가 있습니다. 속옷에 꼬매서 가져온 어머니 사진은 지금도 방 서랍에 있습니다. 아직 액자에는 넣지 못했어요. 액자에 넣는 순간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그럼에도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대단한 건 아닙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방에 앉아 아무 생각이나 하고 그 생각을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 저에게는 그게 바로 자유였습니다. 평생 남의 그림자로 살아오라고 배웠지만 이제는 내 그림자 하나만 따라가며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 하나 가지려고 저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를 지키는 일에 힘쓰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였죠. 그가 담장 하나를 넘어서까지 얻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을지, 또 여러분은 그 마음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연을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